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이 된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나이에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조용히 밭에 나가 김을 메고 국화에 물을 주며 손주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몇 달 전부터 제 일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 아닌 일에 괜히 마음이 쓰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그저 제가 예민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 손주는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참입니다. 눈웃음이 아빠를 꼭 빼닮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하고 달려오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하루의 피로를 싹 씻어주곤 했죠. 그런데 요즘은 그 웃음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꾸 아이를 제 눈에 띄우지 않으려 했거든요. 학교 행사에 가고 싶다고 해도 할머니는 집에서 쉬세요라며 막아섰습니다. 처음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세 번 이어지자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요, 학교 앞에서 우연히 손주 반 아이들과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들 사이에 제 손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서 슬쩍 물었더니 걔는 요즘 잘 안 나와요. 아프대요. 하는 겁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픈 걸 왜 내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며느리는 늘 그냥 감기예요. 별거 아니에요 하고 짧게 잘라 말하곤 했는데 감기라면 이렇게 자주 빠질 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아들 어릴 적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열이 펄펄 끓던 겨울밤, 품에 꼭 안고 식은 수건을 이마에 얹어주던 기억. 엄마 괜찮아. 가냘픈 목소리로 중얼거리던 아들 얼굴이 손주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걸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며칠 뒤 반찬을 챙겨 들고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안에서 인기척은 분명 들리는데도 한참을 기다려야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어준 며느리 얼굴은 창백했고 화장은 번쩍거렸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아이는? 제가 물으니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자고 있어요. 피곤해서 학교도 못 갔어요. 저는 발걸음을 거실 안으로 옮기고 싶었지만 며느리 몸이 문틈을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등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국화에 물을 주는데 꽃잎 사이로 물방울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제 눈물 같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 내 손주를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걸까? 정말 단순히 감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날 밤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귓가에 작은 금이 가는 듯한 소리. 집안 어딘가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곧 제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라디오를 켰다가 금세 껐습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지더군요. 차라리 새벽을 기다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부엌 불만 켜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전자가 한 번 끓고 두 번 끓고 김이 사라질 쯤 되어서야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공기에는 늘 익숙한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젖은 흙 냄새,
배추잎에 맺힌 물내음, 그리고 멀리서 나는 구운 빵 냄새. 그 모든 게 마음만 단단하면 세상은 늘 똑같다는 듯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속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아프다는데 할머니에게 한마디 상의조차 없는 집. 그 사실이 자꾸 가슴에 걸렸습니다. 한나절을 우물쭈물하다가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반찬을 조금 사고 과일 2봉지를 샀습니다. 손주가 깨어 있으면 같이 먹을 생각으로요. 아들 집에 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고 며느리 얼굴은 또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연락도 없이? 말끝이 싫다는 표정으로 줄어들었지요. 얘는? 저는 그 말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학교, 오늘은 보냈어요. 그 말에 제가 먼저 한 발 물러섰어야 했는데 발이 저절로 거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깐 냉장고에 반찬만 넣고 갈게. 멈칫하던 며느리는 불편한 미소를 억지로 지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니 설거지통 한쪽에 약봉투가 젖어 있었습니다. 종이 겉면이 눅눅하게 물을 먹어 글씨가 퍼져 있었지요. 불빛을 비껴 읽어보니 낯선 약 이름이 보였습니다. 나자이드 현타액 라핀 캡슐. 제가 평생 편두통 약, 소화제 이름 정도는 꿰고 살았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이건 무슨 약이냐? 제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더니 며느리는 문 앞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요즘 감기약 이름도 다 어려워요. 별것도 아닌데 괜히 걱정하실까봐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별것도 아닌 약을 왜 설거지통에 감추듯 밀어 넣었을까요? 말끝은 산뜻했지만 그 말 사이사이에 작은 가시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말을 더 꺼내지 마라, 여기서. 그런 경고 같은 것.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문을 닫으려다 아래 칸에 끼워둔 투명 파일이 슬쩍 보였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지요.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눈은 먼저 알아봅니다. 파일 속에는 병원 로고가 찍힌 영수증과 안내문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건? 제 손이 먼저 파일을 반쯤 꺼냈고 그 순간 며느리 손이 번개처럼 뻗어와 파일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냉장고 음식만 봐주세요. 서류는 제 일이잖아요. 짧은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냉장고 모터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에서 아주 먼 데로 밀려난 사람 같아서요. 그날 오후 저는 동네 약국에 들렀습니다. 약사 아가씨가 오랫동안 얼굴 본 사이여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이런 약 감기에도 쓰나? 종이에 적은 이름을 슬며시 내밀었습니다. 아가씨가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감기약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특정 체질이나 유전성 문제 있을 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딱 잘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병원에서 정밀 검사하고 처방하는 종류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종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허리를 구부려 종이를 줍는데 허리춤부터 얼음물이 슥 내려가는 느낌이 들더군요. 말씀은 조심스러웠지만 제 귀에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감기가 아니다.
해질 무렵 저는 오래된 서랍을 뒤졌습니다. 옛날 건강검진표, 가족사진, 남편이 남긴 구겨진 쪽지들 사이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 글씨로 영식이 결혼하면 꺼내보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으니 병원 로고가 낡게 바랜 종이와 남편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가족력 상담이라는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검진에서 유전성 관련 항목으로 추가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훗날 아이가 생기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이어가라고 당부했더랬지요. 남편은 편지에서 말했습니다. 순호가 나보다 내가 꼼꼼하니 기억해둬라. 훗날 아이가 자라 장가를 가면 며느리에게도 꼭 얘기해라. 검사라는 건 병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병을 막기 위한 거니까. 제가 그 말을 흘려들었나 봅니다. 세월은 바쁘고 아들은 건강했고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으니까요.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이 세월과 함께 굵어져 결국 제 기억 속에서도 굵은 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지가 뚝 부러지는 소리를 저는 분명히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손주의 학교 앞에 시간을 맞춰갔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올 때까지 담장 옆 벤치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 틈을 헤치고 손주 반아이 몇이 지나갈 때 저는 낮게 물었습니다. 우리 영우는 잘 지내니?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영우, 요즘 체육 못해요. 숨이 차서. 또 다른 아이가 덧붙였습니다. 어제도 보건실 갔어요. 근데 비밀이라던데요? 엄마가 그러지 말랬대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작은 아이들 입에서 나온 비밀이라는 단어가 어른의 입에서 나왔을 때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 말 뒤에는 늘 모르는 척해라가 따라붙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멀고 넓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귀에 와서 박히는데 이상하게도 더 이상 바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감추는 건 사랑이 아닌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을 덮어두면 낫는다는 게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픈 걸 들킬까봐 사람들 수군거림이 무서워 아이의 숨소리까지 가려버리다니. 그날 밤 저는 낡은 수첩을 꺼내 날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감기라고 했던 날, 학교에 가지 않은 날, 보건실에 들른 날, 약봉투에서 본 약 이름. 한 줄 한 줄 적다 보니 눈앞에 흐릿한 선들이 서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 어딘가를 향해 곱게 뻗어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 검사. 다음 주 초 저는 큰 마음 먹고 동네 소아과가 아니라 시내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번호표를 뽑아 상담 창구에 섰습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이 약 이름이랑 이런 증상들이요. 직원은 개인정보라며 조심스러워했지만 저는 제 수첩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제가 괜히 오지랖 떠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제 손주가 자꾸 숨이 차다 하고 학교를 빠지고 약 이름이 이렇습니다. 한참 뒤 상담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의 젊은 의사가 제 말을 꼼꼼히 들은 뒤에 말했습니다. 환자 정보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어르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유전성 호흡 면역 관련 질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숨기지 않고 주치의와 치료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그 한마디가 제 귓속에 박히며 오래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밖에 초겨울 햇살이 번질번질하게 흘렀습니다. 어쩌면 제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문을 두드리는 일. 똑똑하고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영우가 목이 잠겼습니다.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영우가 어떤지 너는 아느냐? 잠시 침묵. 기계음 같은 정적 속에서 아들의 숨소리가 얇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오래 참고 있었던 돌이 굴러 떨어지듯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다 아는 건 아니야. 그 말은 제게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이미 어딘가에서 문 밖에 서 있었고 그 문을 며느리가 더 단단히 붙들고 서 있었던 거겠지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국화 화분 위로 저녁 햇살이 기울고 인맥 사이에 작은 빛점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작은 빛들이 모여 어둠을 조금씩 밀어내는 걸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머리맡에 수첩을 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씩 꾹꾹 눌렀습니다. 내일은 문을 두드린다. 숨기지 않는다. 사랑은 함께 보는 것이다. 귓가에서 또박또박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소리는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닫힌 문에 노크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똑똑. 이제 10차례입니다. 며칠을 뒤척이다가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며느리 말만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숨기려는 게 있다면 반드시 그 속에 무언가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서류함이 아직도 거기 있었습니다. 열쇠는 오래전에 잃어버렸지만 낡아 빠진 자물쇠라 힘주어 당기니 금세 덜컥 열리더군요. 안에는 황변된 종이들과 봉투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보험증권, 은행 통장, 그리고 낡은 편지 봉투 하나. 봉투 겉에는 남편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식이 장가간 뒤에 꼭 전해줄 것.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자 안에서 나온 건 노랗게 빛바랜 종이와 짧은 편지 한 장. 종이 위에는 오래전 병원 로고가 박혀 있었고 제목은 가족력 상담 결과였습니다. 거기엔 생전 남편이 받았던 유전 질환 상담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장 큰 문제는 아니지만 후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기적인 검사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남긴 짧은 편지. 순호가 혹시라도 내가 못 챙기면 내가 기억해 주게. 아이가 결혼하면 반드시 며느리에게 말해주고 손주가 태어나면 꼭 검사를 이어가야 한다. 숨기는 건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야. 함께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거다. 편지를 읽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약속을 잊고 말았습니다. 세월 속에 파묻어 버린 것이지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며느리가 아이를 감추듯 키우는지, 왜 약봉투를 설거지통에 숨겨둔 건지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저를 밀어내고 혼자 감당하려 했을까요? 저는 편지를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마침 현관에서 쓰레기 봉투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순간 표정이 굳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괜한 걱정만 늘어나신다고. 저는 조용히 편지를 꺼내 그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고 있지 않니?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지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편지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잖아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아니, 끝난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너희 아버지는 분명히 당부했어. 숨기지 말고 함께 지켜야 한다고. 그런데 넌 왜 나를 밀어내고 혼자 덮으려 드는 거냐? 순간 며느리의 눈빛에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어머니가 뭘 안다고 그래요? 괜히 소문이라도 나면 우리 애는 낙인 찍히는 거예요. 저는 제 아이를 지키려는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기 전에 이 다툼을 끝내야 한다는 듯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그녀 말대로 세상이 냉정해서 낙인을 찍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희미하게 떨리면서도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숨기는 건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단순히 할머니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증인이라는 걸요. 며느리와의 충돌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국화 화분에 물을 주면서도 남편의 편지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숨기는 건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 문장이 귓가에서 계속 울리는데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 집 앞을 다녀온 날 이후로 손주 소식이 더 뚝 끊겼다는 겁니다. 학교에 갔는지 아픈 건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전화를 피했고 아들은 괜찮아, 별일 아니야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말투가 오히려 더 큰 불안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혼자서라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손주의 학교 앞 오후 2시 반쯤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시간에 맞춰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 작은 몸들이 하나 둘씩 엄마 품으로 뛰어들 때 제 눈은 오직 한 아이만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서 옆자리 아주머니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혹시 영우 못 보셨어요? 제 손주인데. 아주머니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그 집 아이는 학교를 자주 안 나와요. 보건실에 있다거나 갑자기 집에 갔다거나 들은 얘기예요. 그 말이 칼날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왜 나만 모르고 있던 걸까요? 마치 가족 중에서 저만 바깥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아들 집 근처에서 손주를 보았습니다. 학교 가방도 없이 며느리 손에 이끌려 병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부르는 제 목소리에 아이가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며느리가 손을 잡아 끌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순간 손주의 얼굴이 잠깐 보였는데 피곤에 절은 눈빛과 창백한 얼굴, 무언가를 숨기는 듯 고개를 푹 숙이는 모습이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서랍 속 수첩을 꺼냈습니다. 날짜, 시간, 목격한 상황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수첩 위에 줄줄이 적힌 기록들이 마치 어둠 속의 선처럼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결석 병원 약봉투 숨겨진 편지. 그 모든 게 하나의 그림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며느리와 낯선 남자가 짧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를 건네주고 며느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심장이 콱 내려앉았습니다. 대체 무슨 서류길래 밤늦게 몰래 주고받는 걸까요?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눈 감고 있을 수 없다고요.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든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자가 가장 먼저 삼키려 하는 건 제 손주니까요. 며느리와 의문의 남자가 골목에서 서류 봉투를 주고받던 날. 이후 제 마음은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밤마다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저게 단순한 병원 서류일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뭔가일까? 국화에 물을 주며 가만히 앉아 있으면 흙냄새 대신 의심이 자꾸만 퍼져나왔습니다. 아들의 얼굴, 손주의 웃음, 남편의 편지가 머릿속에서 엉켜 하나의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진실이라는 단어와 마주하기 전까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아들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니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일이세요? 저희도 바쁜데. 저는 곧장 말했습니다. 나 너랑 얘기 좀 해야겠다. 아들 없을 때 둘이서.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더니 이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랑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요? 늘 같은 얘기 아니에요? 괜한 오해만 만드실 뿐인데.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엔 아이 장난감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지만 정작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얘는 어디 갔니? 제가 묻자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집에 갔어요. 놀다 올 거예요. 그 말투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늘 제가 더 묻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벽 같은 말투였지요. 저는 주머니에서 남편이 남긴 편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거 너도 봤잖아. 너도 알잖아. 우리 가족에 이런 병력이 있었다는 걸. 그런데 왜 숨기니? 왜 나까지 모르게 하니? 아이가 얼마나 아픈지 제대로 얘기해야 우리가 같이 방법을 찾지 않겠니? 며느리는 잠시 편지를 노려보더니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세요. 아이병 얘기 나가면 학교에서, 동네에서 다들 수군거릴 거예요. 저 집애는 약하다.
저 집은 문제가 있다 하면서요. 그런 꼬리표 달고 어떻게 살아요? 저는 손바닥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숨기면 낫는 병이니? 숨기면 아이가 안 힘들어하니? 너무 숨기니까 오히려 애가 더 외로워지는 거야. 낙이는 세상이 찍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가 먼저 찍고 있는 거 아니냐?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반짝이는 게 스쳤습니다. 분노,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더. 그녀는 입술을 깨물더니 불쑥 뱉어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자신하세요? 그 아이가 정말 어머니 아들 핏줄이라고? 순간 제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고 무릎이 휘청거릴 만큼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길을 피하며 웃었습니다. 괜히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은 항상 어머니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녀는 이내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더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제 마음에 커다란 금을 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탁자에 손을 짚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머리는 어지러웠습니다. 그 와중에도 눈앞에 손주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웃으면서 달려오던 모습,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하던 모습, 그리고 아들과는 조금 다른 눈매. 설마 아니겠지. 머리를 흔들며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이미 심장 깊숙이 불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국화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의 편지가 손에 쥐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건강, 그리고 며느리의 그 한마디. 이제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숨겨진 게 단순히 병뿐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며느리와의 충돌은 제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가 던진 단 한마디. 그 아이가 정말 어머니 핏줄이라고 자신하세요? 그 말은 제 귀에 박힌 가시처럼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손주 얼굴이 떠오르고 그 뒤에 며느리의 싸늘한 표정이 겹쳐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려 새벽마다 몸을 일으켜 부엌을 서성였습니다. 국화 화분에 물을 주며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지금 아니면 영영 늦는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며느리 집에 들렀습니다. 겉으론 반찬을 가져다 주는 척했지만 속으론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이상하게 정리되지 않은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책장 위에 비스듬히 놓인 파일철, 거실 탁자 밑에 삐죽 나온 봉투. 언뜻 보기엔 어수선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제 눈에는 숨김의 자취로 보였습니다. 제가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를 거드는 척하며 고개를 돌렸을 때 며느리는 허겁지겁 탁자 및 봉투를 치우더군요. 그 손길이 얼마나 서두르던지 봉투 안에 있던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져 흩날렸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의뢰서.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어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그 종이를 들여다보는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제가 중얼거렸을 때
며느리가 잽싸게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남의 서류를 왜 보세요? 어머니가 보실 게 아니잖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몰래 하니?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그녀는 대답 대신 종이를 구겨 쥐고 부엌 서랍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괜한 오해만 키우지 마세요. 이건 그냥 절차일 뿐이에요. 별 의미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떨리는 손길, 숨막히는 공기, 그 모든 게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적어온 기록 옆에 새로운 단어를 크게 써 넣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볼펜 끝이 종이를 파고들 만큼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손주가 우리 집 아이가 아닐 수도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손주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의 따뜻함,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잡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그 맑은 목소리를 어떻게 부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집 근처 약국 앞에서 며느리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작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제 귀를 스쳤습니다. 네,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알려주세요. 제발 우리 집안엔 절대 알려지면 안 돼요. 그 순간 그녀가 제 존재를 눈치채고는 얼굴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서둘러 전화를 끊고 저에게 다가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약 사러 오셨어요? 그 말투가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더 드러나는 법이야. 그거 꼭 기억해둬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전봇대에 매달린 깃발이 펄럭이며 탁탁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둥들이 부딪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국화 화분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편지 한 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숨기는 건 지키는 게 아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의 병뿐만 아니라 더 깊은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이제 저 혼자만의 의심이 아니라 눈으로 본 사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는 눈치만 보지 않고 직접 파헤치기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손주와 진실을 지켜내기로요. 며느리가 서류를 구겨 쥐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을에서 그 단어는 제 마음을 갈갈이 찢으며 불길처럼 번졌습니다. 잠들려고 눈을 감아도 종이 위에 새겨진 그 글자가 똑똑히 보였습니다. 저는 더는 혼자 짊어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도, 제 수첩도, 그리고 제 의심도 이제는 가족 모두가 마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드러내기로. 며칠 후 주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까지 모두 불러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왜 꼭 모여야 하죠? 괜히 어머니가 오해하시는 걸로 모두가 불편해질 뿐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말없이 제 편에 섰습니다. 그래, 우리 한 번은 다 같이 얘기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낡은 테이블 위에 저는 천천히 자료들을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의 편지, 병원 상담 기록, 그리고 제가 써내려간 수첩, 그리고 며칠 전 며느리가 떨어뜨린 구겨진 채의 의뢰서 조각까지. 이게 다 뭐예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오래전에 남긴 기록이다.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병력에 대해 꼭 알려야 한다고 했지. 나는 그걸 잊고 있었고, 이제 와서 이 아이에게서 그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다. 그런데 너희 둘은 왜 나에게 숨겼니? 아들은 당황한 듯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유전자 검사라니 도대체 왜? 며느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나는 그저 이 아이가 낙인 찍히는 게 두려웠어. 학교에서, 동네에서 병약하다는 말이 퍼지면 아이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방어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낙인은 세상이 찍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찍은 거다. 숨기는 게 보호가 아니라 더 큰 상처가 된다는 걸 왜 모르니? 그때 아들이 의뢰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확인 검사잖아.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멸치볶음 냄새가 은은히 남아있는 거실이었지만 누구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설마 아들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며느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믿었어. 나도 믿고 싶었어. 하지만 아이가 자꾸 아프니까 의사 말대로 혹시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그래서 검사를. 그녀의 고백은 흐느낌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내가 어리석었어. 당신이 모르게 했던 모든 게 다 두려움 때문이었어. 혹시라도 당신이 등을 돌릴까봐,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손주를 거부할까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나도 아버지인데 나도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 아이가 아프다면 함께 지켜주고 싶었을 뿐인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들아, 진실은 아프지만 거짓보다 낫다. 너희 아버지가 늘 말했잖니. 숨기지 말라고, 함께 지키라고. 그 순간 손주가 방 안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왜 다 울고 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니다. 우리 영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우리가 숨기고 우리가 싸운 게 잘못이야. 아들도 며느리도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셋이 한 덩어리처럼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제 눈에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글씨는 희미했지만 문장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숨기는 건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반짝이며 제 마음에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했으니 남은 길은 함께 걸어가라. 그날 밤 이후 우리 가족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남은 것은 숨길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한 채 앉아 있는 우리 네 사람이었습니다. 멸망 같던 순간이 지나고 나니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혼자 감당해 보겠다고 그게 가족을 지키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식이 없었습니다.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에 눈을 가릴 때가 있다. 중요한 건 그 두려움 뒤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거야.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짊어지자.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더 아이 곁에 서려 애썼습니다. 회사 일로 지쳐 돌아오는 밤에도 영우를 꼭 안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숨 안 차고 잘 뛰었어. 손주가 그렇게 말하는 날 아들의 눈가가 반짝이며 젖는 걸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 역시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그저 국화에 물만 주며 살아가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수첩을 펼쳐 영우의 건강 상태, 학교 생활, 작은 변화까지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은 제게 두려움이 아니라 안심이 되었습니다. 숨기지 않고 함께 보는 것 남편이 남긴 말이 이제야 제대로 제 삶 속에 뿌리 내린 것이지요. 시간은 조금씩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고 다행히도 아이의 건강 문제는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견을 들었습니다. 친자 여부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우리 마음 어딘가에 그림자로 남아 있었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혈연이든 아니든 영우는 내 아들입니다. 내 아이, 우리 가족.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뭉클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진실이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힘도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국화에 물을 주며 이렇게 다짐합니다. 숨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자. 사랑한다는 건 함께 짊어지고 함께 걷는 것이다. 햇살이 국화 인맥을 따라 번져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입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숨기는 건 지키는 게 아니었어. 이제야 우리가 함께 진실을 마주했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건 어쩌면 제 나이쯤 된 분들께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어서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곁에 작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린다면 제발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두려움 속에 덮어두지 마십시오. 그 작은 금이 언젠가 큰 균열이 되어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건 숨기는 게 아니라 함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라는 거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국화에 물을 주며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순호가, 이제는 남은 시간만큼은 편안히 살아도 된다. 진실을 마주했으니 이제는 사랑으로 지켜나가면 된다. 국화 꽃잎이 햇살에 반짝이며 제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